세상은 천둥의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한서리의 뺨을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이선우가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녀의 짐 가방을 빗속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당신과 아이들은 이제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그의 시선은 그녀의 푸른 배를 지나 그녀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내 살배기 딸 세봄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선우 씨,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임신 중인 거 몰라. 그리고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임신, 그래서 뭐, 그 뱃속의 아이까지. 당신들은 내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일 뿐이야. 그의 잔인한 말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 아프게 찌른 것은 그의 손에 들린 바로 그 서류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녀의 모든 꿈과 재능이 담긴 건축 설계도, 엘리시안 에코시티의 마스터 플랜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가리켰다. 그건 내 설계도야.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어? 이선우의 입가에 비로소 승리자의 미소가 걸렸다.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야. 이제 내 것이지. 그는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다. 한설이, 당신 같은 이상주의자는 꿈만 꿀 수 있지만 나 같은 현실주의자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 난 이 설계도로 태양그룹의 사위가 될 거다. 회장님의 딸이 나를 선택했어. 그 순간 설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사랑, 결혼,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야망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 그 자체였던 꿈까지 송두리째 훔쳐 달아나고 있었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저 설계도만큼은 안 돼. 그건 내 전부야. 우리 세봄이는 어떡하고.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울음 섞인 애원은 빗소리에 처참하게 묻혔다. 이선우는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쾅. 현관문이 닫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세상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차가운 현관문은 세상의 끝이었다. 문 안쪽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 따뜻한 과거였고 문 바깥쪽은 칠흑 같은 절망이 몰아치는 현재였다. 한설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거센 빗줄기도 뱃속 아이의 미세한 태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깨운 것은 등 뒤에 숨어있던 딸 세봄이의 작은 흐느낌이었다. 엄마. 추워. 그 한마디가 서리에 얼어붙었던 모성을 깨웠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그녀는 의미 없는 말을 되뇌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폭풍 속을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비를 피해야 한다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거리는 거대한 강이 되어 있었다. 호화로운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보였다. 쌩쌩 지나가는 차들은 흙탕물을 튀기며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마침내 버스 정류장의 작은 지붕 아래 몸을 숨겼다. 하지만 비바람은 그곳까지 쫓아와 그녀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다. 세보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서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어가던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부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깊고 지혜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부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서리는 경계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살려달라는 말만 되뇌며 그의 앞에서 쓰러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 안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세보미는 다른 방 침대에서 의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를 구해준 노신사가 서재로 보이는 공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권태하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리의 퀭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당신의 눈빛이 내가 알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서. 서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상진 입니다. 그 이름에 권태하 회장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다. 한상진 건축가의 따님이셨군. 역시. 그는 탄식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리의 아버지, 한상진의 스승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현재 이선우가 몸담고 있는 태양그룹의 진짜 주인이기도 했다. 그는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빼앗기고 야인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그 후배가 바로 이선우의 장인이 될 현 태양그룹 회장이었다. 권태하 회장은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분노와 동질감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꿈을 훔쳐갔더군.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들이 이제 당신의 남편까지 삼켜버렸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지독한 악연이지. 그는 서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 이대로 무너질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복수를 하겠나?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인맥을 동원해 그녀를 해외로 보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건축뿐만 아니라 금융과 경영까지. 당신의 그 도둑맞은 꿈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거야. 당신의 재능을 칼로 만들어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나 서리는 잠든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날카로운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얼음장 같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한 여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기에 충분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서울의 뒷골목이 아닌 눈 덮인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취리히의 한 아틀리에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상처 입고 연약했던 한서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엘리아나 한이라고 불렀다. 엘리아나 한. 유럽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름. 그녀의 건축 사무소 엘리시안 아크는 작지만 강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현대 건축에 지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정확하고 냉철했으며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녀의 일상은 분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낮에는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밤에는 제도판 앞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 하나하나의 혼을 담았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권태아 회장의 혹독한 가르침 아래 건축뿐만 아니라 금융, 경영, 그리고 M&A 전략까지 섭렵했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늘 말했다. 내 눈물을 무기로 만들어라. 내 상처를 갑옷으로 삼아라. 그녀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그녀의 눈물은 오래전에 얼어붙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갑옷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웃거나 울지 않았다. 오직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뿐이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복수와 아이들이었다. 차가운 아틀리에의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엘리아나 한이라는 갑옷을 벗고 엄마 한서리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3년 전 뱃속에서 함께 폭풍우를 견뎌낸 아들 노을이가 있었다. 노을이라는 이름처럼 아이는 그녀의 차가운 세상에 유일하게 따뜻한 노을빛을 비춰주는 존재였다. 엄마 어느새 훌쩍 자란 딸 세봄이가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 작은 온기를 품에 안을 때만이 서리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 때만이 그녀는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이 지독한 복수를 견뎌내는 이유이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아이들을 재우고 서재에 앉아 있을 때, 권태아 회장으로부터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권 회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준비는 끝났나 서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 회장이 화면에 태양그룹 관련 뉴스 기사 하나를 띄웠다. 태양그룹이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이노베이션 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선우였다. 이선우. 그 이름이 서리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다시 서리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가 빼앗겼던 엘리시안 에코시티를 조잡하게 베낀 속빈 강정 같은 프로젝트. 그는 그녀의 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인 양 세상에 떠벌리고 있었다. 권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때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가거라. 가서 너의 진짜 실력을, 너의 진짜 꿈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그들의 가짜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라. 서리는 말없이 태블릿 화면 속 이선우의 오만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에서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복수의 교향곡이 장엄한 서막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의 땅은 낯설었다. 공항의 공기마저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한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듯 떠났던 과거의 한설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유능한 비서와 변호사가 함께했고 그녀의 여권에는 엘리아나 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차가운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태양그룹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방식이었다. 권태하 회장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한국 건축계에 각인시키기로 했다. 그녀의 회사 엘리시안 아크는 서울의 역사적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은 프로젝트의 국제 공모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건축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엘리아나 한의 이름이 불렸다. 단상 위로 올라서는 그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미니멀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어떤 미소도 감격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객석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짧고 간결했다. 완벽한 한국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국적인 억양이 섞여 있어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에 담길 시간과 기억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상을 그 믿음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시상식의 가장 앞자리에 이선우가 앉아 있었다. 태양그룹의 부사장이자 차기 경영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의무감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곤 했다. 그는 엘리아나 한이라는 낯선 이름이 불렸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3년이라는 시간과 혹독한 자기 관리는 한설이의 부드러웠던 인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그가 지금껏 만나왔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회사 이름 엘리시안. 그것은 3년 전 한설이가 밤새워 설명해주던 그녀의 꿈의 도시 이름이었다. 이선우는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널린 이름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죄책감이 희미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가장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다. 엘리아나 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태양그룹 부사장 이선우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엘리아나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선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엘리아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빙 로봇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흥미롭군요. 한국은 로봇 기술이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네요. 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술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하죠. 그녀는 그의 명함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명함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가벼운 목례만 하고 다른 거물급 인사에게로 몸을 돌려버렸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완벽한 무시였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불쾌함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엘리아나 한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떠오르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유럽 전역을 감탄시킨 그녀의 건축물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가 곧 서울에서 시작될 이노베이션 타워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아직 몰랐다. 그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가 버린 과거가 그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를 결정할 국립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 발표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내외 투자자들, 그리고 두 경쟁사인 태양그룹과 엘리시안 아크의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한 남자, 태양그룹의 부사장 이선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태양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그가 3년간 공들여 발전시킨 이노베이션 타워의 청사진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언변으로 자신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설했다. 건물의 웅장함,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미래 가치. 그의 발표는 흠잡을 데 없는 잘 만들어진 상업 광고 같았다. 발표를 마친 그에게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객석으로 내려왔다. 그의 시선이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엘리아나 한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저 단상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이선우의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엘리아나 한의 차례였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장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부터 띄우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그녀의 철학이자 동시에 이선우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어떤 건축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질 사람들의 삶이 연주될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문장은 3년 전 비가 오는 밤 작은 작업실에서 한설이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여 주었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약속과도 같은 말이었다. 엘리아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성과 빛과 그림자의 이중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그녀가 과거 자신의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담았던 핵심 개념들이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이선우는 마치 자신의 도둑맞은 영혼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와 그는 애써 물컵을 쥐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차갑고 이지적인 저 얼굴 어디에서도 그가 알던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한서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철학, 그녀의 영혼은 분명 한서리의 것이었다. 심리적인 공격을 마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무기를 꺼내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그녀의 아트센터 디자인은 이선우의 이노베이션 타워를 초라한 모조품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이선우가 훔쳐간 자신의 과거 아이디어를 지난 3년간의 경험과 고뇌를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켰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휴식 시간.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이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오히려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붙였다. 엘리아나는 그런 그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이디어라고요. 이선우 부사장님, 독창성 없는 아이디어는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마 어디선가 스쳐들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차없이 짓밟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버렸다. 이선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목소리와 어디선가 스쳐들은 것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3년 전 자신이 묻어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섬뜩한 공포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트센터 발표회 이후 이선우는 유령에 씬 사람처럼 변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아나 한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녀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고, 밤에는 그녀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뒤척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그녀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집에서도 계속되었다. 그의 아내이자 태양그룹 회장의 딸인 박유라는 교만하고 냉정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트센터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그가 엘리아나 한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신,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네. 아버지께서 실망하시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잊지 마. 그녀의 말은 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태양그룹의 부사장이었지만 동시에 대리사위였고, 회장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허수아비였다. 그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거래와 감시로 이루어진 감옥이었다. 그는 문득 한서리의 따뜻했던 미소와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를 떠올렸다. 지독한 후회가 그의 목을 졸랐다. 주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엘리아나 한의 자택 주소를 알아내 미행까지 감행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의 실체를. 그녀의 집은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모던하고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그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망원경으로 그녀의 집 정원을 훔쳐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집 안에서 나왔다. 딱딱한 비즈니스 슈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두 아이가 함께였다.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와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이선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여자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햇살 아래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웃는 모습이 3년 전 그가 매일 보았던 한설이의 젊은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7살. 자신이 서리를 떠날 때 딸 세보미의 나이는 4살이었다. 3년이 흘렀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집 안에서 그녀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봄아, 이리 와서 주스 마셔야지. 세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선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그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서리의 차가운 겨울을 끝내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되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지만 정작 그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지독한 겨울을 선물하고 떠나버렸다. 그의 눈앞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새 살배기 세보미를 목마 태워주던 기억.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다 서리에게 핀잔을 듣던 기억. 가난했지만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따뜻하고 소박했던 행복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그는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는 현재의 자신을 보았다. 최고급 차 안에서 남의 가정을 염탐하고 있는 비참한 남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아내와 그를 압박하는 장인. 그리고 오직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비정한 세계.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이제 안다. 엘리아나 한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가 버린 과거가 그의 오만한 현재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잔인하고도 슬픈 복수극이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국립아트센터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는 갈라의 밤. 행사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야망이 모인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모두가 태양그룹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막강한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 앞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신생회사 엘리시아 나크는 그저 흥미로운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선우는 초조하게 마른 입술을 축였다. 며칠 전 정원에서 한설이와 아이들을 목격한 이후 그는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한설이라는 끔찍한 확신이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장인어른의 눈치를 살피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반면 엘리아나 한의 테이블에는 얼음장 같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그녀의 그 평온함이
이선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문화부 장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길고 지루한 연설 끝에 그는 마침내 당선작이 담긴 봉투를 열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립아트센터의 최종 당선작은. 장관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엘리시안 아크의 숨 쉬는 미술관입니다. 순간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변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이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태양그룹의 테이블에서는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고 박유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선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에 휩싸였다. 엘리아나 한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이선우와 마주쳤다. 그 차가운 눈빛에 이선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비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대신 예상 밖의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 상은 3년 전 가장 비참한 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 한 젊은 건축가의 잃어버린 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3년 전 날짜가 찍힌 낡은 스케치와 엘리시안 에코시티라는 이름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첨부하여 LSW 다양 @email.com이라는 주소로 보낸 이메일 내역까지. 이선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저것은 한설이가 그에게 보냈던 이메일이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태양그룹의 이노베이션 타워 설계도가 떠올랐다. 두 개의 설계도는 세부적인 디자인은 달랐지만 그 핵심 철학과 구조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표절.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도둑질이었다. 엘리아나 하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는 이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제 이름은 엘리아나 한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여러분 중 누군가는 기억할지도 모르는 이름 한설이입니다. 그리고 태양그룹 이선우 부사장의 성공 신화의 기반이 된 저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접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행사장은 그대로 폭발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의 교향곡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갈라의 밤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 표절 스캔들, 돌아온 천재 건축가 한설이, 이선우 부사장의 추악한 과거. 밤사이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진실에 대중은 열광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본사의 회의실은 시체 안치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룹의 회장이자 이선우의 장인인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설이와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라고 소리쳤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명예훼손으로 그녀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장담했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설이의 그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예감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고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서는 긴급 기자회견 속보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권태아 고문님께서 10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태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에게 권태아는 저주와도 같은 이름, 그가 묻어버린 과거이자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었다. 화면 속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 연단에 서 있었다. 태양그룹의 진짜 창업주, 살아있는 신화 권태하였다. 기자회견장은 터져나갈 듯한 인파로 가득했다. 권태하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장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한설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가장 아끼던 후배이자 천재 건축가였던 한상진의 딸, 그리고 그의 재능을 완벽하게 물려받은 제2의 천재라고 그녀를 소개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나의 모든 남은 재산과 명예를 엘리시안 아크와 한설이 대표에게 투자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에 대한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태양그룹과 박 회장을 향한 서슬퍼런 칼날과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본래 사람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소. 하지만 나의 후배였던 박 회장은 돈을 위한 성을 짓고 싶어 했지. 그는 불법 자금과 검은 거래로 나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태양그룹을 송두리째 강탈했소.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세상에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와 현재의 두 도둑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버렸다. 박 회장은 내게서 회사를 훔쳤고 그의 사위는 한설이에게서 꿈을 훔쳤소. 도둑질은 그들 집안의 내력인 모양이지. 그의 신랄한 비판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권태하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설이를 자신의 유일한 정신적 후계자로 지목했다. 지금의 태양그룹은 이미 죽었소. 저것은 내 비전의 시체 위에 세워진 탐욕의 탑일 뿐이요. 태양그룹의 진정한 정신과 유산은 이제 엘리시안 아크와 한설이 대표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이요. 내가 그 증인이 될 것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태양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떴다. 태양그룹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속에서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박 회장과 이선우는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명의 여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거대한 신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정의의 심판과 마주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리고 상처 입은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한 노인의 의리에 대한 깊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권태아 회장의 기자회견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와 탐욕의 탑은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수많은 협력사들이 등을 돌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아내 박유라는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 된 이선우에게 이혼 서류를 내던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당신 같은 근본 없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그녀는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이선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부사장이라는 직위, 부유한 아내,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회적 지위까지. 그는 텅 빈 자신의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비참한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한설이를 만난 후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그녀를 버린 그날 밤부터였을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묻고 싶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자주 찾는다는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3년 전 그들이 어린 세보미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곤 했던 그들의 소박한 행복이 담긴 장소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훌쩍 자란 세보미와 아들 노을이가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 버린 잃어버린 세계의 풍경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책 위로 드리워지자 한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놀라움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무심함.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이선우의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그냥 나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었나. 한설이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녀는 잠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소리였다. 파멸 착각하지 마. 이선우 씨, 내 교향곡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내 무대를 더럽히는 불협화음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영혼을 꿰뚫는 마지막 진실을 들려주었다. 내가 싸운 이유는 세보미를 위해서였어. 내가 되찾고 싶었던 건 내 꿈이었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마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그 꿈과 아이들을 가질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 저편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스한 가을 햇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선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파멸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교향곡은 가장 비참한 불협화음 속에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다시 계절은 돌고 돌아봄이 왔다. 지독하게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듬는 듯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추악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그 폐허 위로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신 한설이가 이끄는 엘리시안 아크는 국내 최고의 건축 그룹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복수의 대상이었던 회사를 집어삼키는 대신 자신만의 힘으로 더 위대하고 올바른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의 건축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그해 봄, 그녀가 설계한 시민공원 새봄공원의 개장식이 열렸다. 그녀가 3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빼앗겼던 엘리시안의 꿈이 마침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단상 위에 선 한설이는 더 이상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에둘러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공원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 공간이 여러분의 지친 삶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어느새 할아버지가 된 권태하 회장과 천사처럼 사랑스러운